조금 더 나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현재가치 투자 기법이라는 것을 투자 기법으로 이제 하나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제 작은 돈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그 큰 어떤 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떤 목적된 돈까지 이르는 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남의 돈을 쓰는 방법은 유의자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경락잔금 대출. 남의 돈을 무이자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전세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아니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남의 돈을 무이자로 쓰는 방법이 있고 유이자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계속 레버리지하면 빨리 단시간 내에 빨리 많이 할 수는 있어도 그런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내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순간 부도가 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자면 남의 돈을 무이자로 쓰는 방법을 쓰자. 그렇게 한다면 전세금을 끌어들여서 전세금을 내가 이자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사용하려고 낙찰받은 게 아니라면 그쪽에 사용을 하게 하고 그 전세금을 갖고 가져오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낙찰을 받을 때 내가 전세가로 낙찰받을 수 있냐? 전세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냐? 내가 전세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렇다라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돈을 무한대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어쨌든 뭐 3천만 원짜리 전세 나가는 것을 감정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죠? 물론 감정가가 높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싸게 낙찰 받으려면. 감정가가 얼마 높은데 전세가 3천 정도 나갈 수 있는 물건을 3천에 낙찰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3천에 세를 놓으면 내 돈 회수가 되잖아요. 그죠? 또 3천, 3천.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가격이 오르는 모든 것을 나 혼자만 독식하잖아요. 근데 그죠? 매매를 했을 때 그 오르는 것을 내가 독식하잖아요. 근데 그 돈에 기반이 된 것은 그 살고 있는, 나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그 사람 돈 때문이잖아요. 내 돈은 안 잠겨 있는 거잖아요. 내 돈은 어떤 초기, 경매 시작, 전세 노는 요까지만 투입됐다가 아웃풋으로 끝나고 거기에는 내 돈이 잠겨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명의상 등기부가 딱 찍혀 있을 뿐이지 내 돈은 투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면 그 돈을 내가 독식한다는 거죠. 무이자 레버리지가. 근데 그런 게 뭐 흔하냐? 흔하면 뭐 나도 당연히 하지. 그죠? 근데 흔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면.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약간 까다로운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다 전세가가 그만큼 나오는 물건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시간은 또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전세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치 투자 기법으로 가려면, 아까 그것을 가려면 현재가치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물건이 얼마짜리냐, 매매가를 먼저 따지지 말고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요거 전세가 얼마 나가는지를 먼저 항상 우리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월세로 넣으면 보증금 월세가 얼마 나가냐. 이 마인드로 계속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해야 내가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입찰 가격을 또 나는 물건을 전세가 나오는 물건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돈이 작을수록.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 투자 금액 대비 회수율 확정 예정이 될 수 있고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확정 예정이 된다. 왜? 내 돈이 안 잠겨 있으면 있잖아. 1원만 벌어도 사실은 우리 수학적으로 보세요. 인풋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수익률은 뭡니까? 투입 0 됐죠? 산출이 1원이 산출이 됐어요. 이건 얼마입니까? 수학적으로. 그럼 무한대라고 이게. 수익률은 무한대잖아요. 수익은 1원이지만
수익은 1원이지만 수익률은 무한대잖아요. 수학적으로. 그죠? 다음에 난 제로니까 우에서 6, 그러니까 물론 노력했죠. 그러니까 뭐 노력 처음 돈 인풋했고 전세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죠?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런 개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이제 법정시상권 문제가 나중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현재 가치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자, 전세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 주식의 가치 분석, 우리 뭐 워렌 버핏 가치 투자 법칙, 주식 한 주당 내재 가치를 판단한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1주당 코카콜라의 주당 가치를, 현재 가치를 분석하시오. 그 1주당 코카콜라의 가치를 분석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얼마큼 많이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냥 말한 주식 거래표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니면 그냥 막 사두고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거겠죠. 막무가내 투자한 거죠. 그죠? 현재 가치도 모르면서.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지금 세 놓으면 얼마야? 월세. 보증금, 전세는 얼마야? 이거는요 그냥 아파트는 그냥 보면 되죠. 주택도 대충 가면 그 지역에 보증금 월세 나오잖아요. 전세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조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현재 가치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는 나중에 놔두고. 왜? 우리는 싸게 살 거니까. 싸게 살 거니까, 그죠? 감정평가는 공인 감정평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되면 이 감정가가 현재 가치라고, 매매 가치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그냥 대충 그러는데 나는 그냥 전세가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을 난 전세가로 낙찰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 가치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보아야 되느냐? 미래 가치. 왜? 현재 가치라는 것은 그냥 전세가로 분석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죠? 전세가로 투자하면 성공 확률적으로는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특히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거품이 아닙니까? 아파트가 거품인, 전세가가 거품인데, 자, 그걸 갭 투자한다고 전세 끼고, 전세가가 3억 하는데, 매매가가 3억 2천 나왔으니까, 아이고, 2천만 원만 주면, 그러면 2억이 있으니까 10채를 사준다? 지금 그런 투자를 많이 했다고요, 수도권에 최근 들어서. 그 마지막에 탄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마지막에 그 갭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한 종말은, 그 전세가 자체가 거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전세가가 거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딱 가격이 하락기가 되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던질 거 아닙니까? 던지면 전세가가 쫙 떨어진다고요. 지금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지고 월세가 떨어지고 3중으로 다 떨어진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치 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근데 그게 현재 가치인데 미래 가치는 뭘 가지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명언 하나를 남기자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이웃의 가치다. 이게 지금 미래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가치,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하나를 더 넣죠.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이 아무리 자기가 막 그걸 리모델링하고 막 그런다고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면 돈만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만큼. 그 들어간 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둘러싼 이웃의 가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이웃에 뭐가 있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님미 현상도 있는 거고, 내 이웃에 무슨 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느냐, 그죠? 뭐 지하철이 들어오느냐, 그럼 내 이웃에 뭐 들어오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그냥 그런 아주 극단적인 님비, 뭐 쓰레기장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죠? 항상 이웃을 이웃이 어떻게, 현재 이웃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이웃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보는 게 미래 가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아주 추상적인, 그죠? 그래서 그래서 개발 계획도 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말하자면 이제 개발 축이 있다. 자, 내가 어떤 물건을 보는데 그 주위에 딱 신도시가 있는 거예요, 신도시가. 아, 여긴 신도시가 아니에요. 신도시가 있으면, 신도시가 다 개발되면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죠. 내 이웃이 신도시예요. 그죠? 평택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평택이 뭐 고덕 신도시가 있어요. 이미 수용된 데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매가 나오는데 고덕 신도시에 뭐 500m 인근이고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제1순위죠, 투자가치. 뭐 하여튼 그 중에서도 또 메커니즘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웃을 보는 거죠, 이웃을.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지역 분석, 뭐 개별 분석.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발로 뛰면 여기에 어느 메커니즘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좀 거시적인 평택 전체의 움직임, 평택 전체의 산업, 인구, 유동, 그 중에서 또 미시적으로 개별, 그 중에서 내 땅이 또 도로에 어떻게 밀리고 고덕 신도시하고는 어떻게 관계있고 그렇게 보는 거죠. 미시와 거시를 분석한다는 거죠. 하다 보면 다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사례를 한번 봅시다. 너는 뭐 많이 오른 것만 하고 뭐 실패한 건 없냐 그러는데 실패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잘 한번 보세요. 지가 나중에 이 법정지상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제가 가장 많이 사준 사람 요 신선의 신운의 요 분들이 이제 제 두 번째 고객이 가장 많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많이 샀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판 물건이에요. 자, 대지가 41평입니다. 대지가 41평. 자, 감정가가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부산은 아직까지 그렇게 합니다. 원래 감정가가 7,400이에요. 7,4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1평에 7,480이니까 평당 한 얼마입니까? 얼마죠? 180만 원. 네? 180만 원. 180만 원 정도 감정을 했죠. 자, 근데 법정지상권, 이게 위에 막 찌그러가는 집이 있는데 토지만 경매. 이 미등기 무거운 물이니까 압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의 건물 가만, 이게 법정지상권 여지 있기 때문에 약간 30% 다운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5,236만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시작할 때부터 30% 감해서 시작했죠? 가치 투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일단 시작부터 100% 이걸 액면가에 사도 30% 싸게 사는 거예요. 일단 가치로서는 그렇습니다. 가치로. 근데 아무리 떨어져도 낙찰을 안 받네.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특수물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그 당시는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아. 요때 딱 들어갈 때 야 비로소 저쪽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것도 경쟁률도 없어. 우리가 2,210만 원에 낙찰 받을 때까지도 이 낙찰 받을 때도 2명밖에 안. 우리도 많이 별로 안 썼어. 2,143만 원씩인데 2,210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2등한 사람은 얼마큼 더 작게 썼겠습니까? 이게 경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경쟁 없는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쟁이 없는 곳에서 부가가치가 큰 게 블루오션인데 이게 특수물건인 거죠. 법정지상권이 이랬어요. 근데 이걸 저는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벌어주는 일을 했다니까. 60만 원 받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7,400을 기준으로 낙찰을 얼마 받았습니까? 2,200. 3분의 1도 안 되죠. 찌그러져가는 집을 퍼세식이에요. 여기 찌그러져 가는 집 퍼세식이라도요 이 정도 낙찰 받으면요 전세가가 2,200만 원 나온다니까. 전세가가 일단 제가 현재 가치 전세가가 2,200만 원 나온다니까요. 그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집이면요 살 수 있는 집이면요 3문 단위에도요 수요자가 있어요.
폐가가 아니면, 보일러가 돌아가면, 의식주만 가능하면, 어떤 집도 있잖아요. 새가 나갑니다. 가격의 문제일 뿐이지. 주택은 그렇습니다. 상가는 안 그렇지만, 상가는 장사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인 잘못 낙찰을 받으면, 새가 안 나가니까 관리비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상가는. 그죠? 근데 주택은요, 그냥 가격만 맞으면 새는 나갑니다. 살게끔만 해주면요. 도배장판하고, 이해 가십니까? 2200만 새가 나간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자, 근데 이거를 220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땅을 42, 우리 건물을 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건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는 방법론을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돼서 새를 놓으면 땅을 41평을 딱 사둔 거죠. 그죠? 땅을. 근데 뭐 집도 사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지금은 현재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따지는 건데, 그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이웃의 가치다. 자, 바로 이웃은 똑같은 흐름한 달동네예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웃은. 근데 그 바로 이웃 달동네 그 집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사는, 우리 강원도 뭐 전원주택 많잖아요. 그 이웃이 정말 대자연. 너무 좋잖아요, 대자연. 강도 착 흐르고 혼자 딱 달라다녔어요. 그것보다는 내 이웃이 흐름한 판자촌인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끼리 살고 있잖아요. 그 이웃, 가까이가. 그 이웃의 가치라는 거죠. 지금 여기인데, 여기 달동네 아닙니까? 달동네. 큰 달동네도 아닌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아니, 이웃이 꼭 뭐 개발하는 이웃, 자연도 있잖아요. 게다가 자연도 우리 한강을 끼고 있는 뷰가 나오는 아파트하고 한강 안 보이는 뷰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아, 여기 진짜 해수욕장은 송정해수욕장이란 말이에요. 송정해수욕장. 여기 딱 재개발하면 무조건 뷰가 다 나오지. 해운대 바다는 약하죠. 부산에서. 해운대 바닷가보다는 약하지, 뭐, 송정 바닷가라고 뭐 바닷가가 아닙니까? 똥물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 송도. 예, 저쪽은 송정이고. 아니,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이웃의, 부동산의 가치는 그 이웃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아니, 올망졸망 다 달동네니까 재개발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기, 강원도는 무슨 재개발을 합니까? 내 이웃이 자연인데. 그렇잖아요. 내 이웃이 이런 바닷가가 있으니, 딱 나중에 어느 시점에, 처음에는요, 잘 안 돼. 자, 우리가 그 재개발이라는 것은요, 아파트가 처음 오르고, 주택 오르고, 빌라 오르고, 상가 오르고, 마지막에 토지가 딱 오를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제일 느리잖아요. 재건축 추진회부터 해가지고, 착공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딱 되는 거라고요. 재개발 되는 시점에 그냥 한 방에 올라버리죠. 그럼 뭐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오르겠습니까? 원래 우리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감정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평당 180. (68제곱미터가) 아까 신선의 신혼에 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으로 했잖아요. 68제곱미터가 이게 2분의 1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계약서가 2분의 1 계약서란 말이에요. 각각이 팔았는데 68. 매매가 7,300. 이렇게 팔아놓고, 이미 계약서를 써놔놓고 나한테, 이렇게 계약했는데, 혹시, 왜냐면 이게 지금 지역주택조합 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빨리, 이 사람들은 너무 싸게 사라니까 이제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팔면 500만 원인데, 딱 300만 원에 계약을 해놔놓고는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저는 지역주택조합장도 해봤고, 땅 작업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이게 제일 먼저 팔아놓고는, 제가 고양시에 지금 아이파크, 대화동 아이파크, 그게 원래 준농림지였을 때, 준도시 칠학지구 개발계획, 제가 제일 먼저 땅 작업 들어갔어요. 55만 원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딱 마지막에 산 땅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가격이 12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200만 원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끄는 게 200인데, 대화동 거기 소위, 그 시골 마을에 마지막에 판 사람 가격이 200만 원 팔았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 아닙니까? 두 개 합하면. 1억 5천. 그러니까 이 물건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낙찰을 받을 때, 감정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7,400이었잖아요. 딱 두 배잖아요.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업이 됐다 하면 딱 이거 두 배잖아요. 저는 평당 500만 원에 가만히 있었으면 평당 500만 원 팔면 그럼 3배죠.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도 3배 되겠죠. 낙찰가를 기준으로 몇 배입니까? 2,200만 원을 기준으로. 2,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도 거의 274, 한 7배 정도 되죠. 일주. 더 붙었으면 10배 되겠죠. 토지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뛰었다 하면 10배라는 거예요. 5배, 10배. 자, 근데 그때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투자했냐 이 말이에요. 딱 5년 걸렸다고. 2010년, 2009년부터 해가지고 아까 이게 2014년, 5년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거가 언제 사느냐의 문제 타이밍도 있겠지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법정지상권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주택, 아파트는 말하자면 대수요고, 단기 투자고, 아무나 개나 소나 하는, 들어오는 그런 투자잖아요. 그죠? 중수요는 중산층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먹고 살만해야 이제 상가 오피스텔을 할 거 아닙니까? 토지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독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점형.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누가 또 땅을 사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물이. 건물이 있으니, 주택이 있으니, 말하자면 서민의 투자 방식과 부자의 투자 방식을 결합할 수가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토지만 사놓으면 내 돈이 잠기는데, 그럼 언제 오르지? 우리 주식 그렇잖아요. 주식 사놓고, 물론 배당이라는 것도 있긴 하죠. 배당소득. 진짜 그 정도 주식하는 사람은 배당소득 보고 투자하면 저는 고수라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배당소득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배당소득 보고 하는 사람은 다 부자들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도. 주식에서 배당소득 가지고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전세가로 낙찰받아 전세를 놓을 수 있고